안녕하십니까. 전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20년 제3회 폐기물 처리 기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파쇄 압수 폐기물 100톤 per hour 중에 유리 8%를 해소하기 위해 트루멜 스캐너로 선별하였다. 회수되는 폐기물의 양이 10톤 per hour이고 회수되는 폐기물 중에 유리의 양이 7.2톤 per hour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번이 유리의 회수율을 계산하시오. 답은 리에테마식을 이용해서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답은 월열식을 이용해서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선별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선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별기가 있어요. 자, 그럼 선별기로 들어가는 값을 투입량. 자, 그리고 제거량. 그리고 회수량. 자, 그러면 투입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을 XI라고 표기하죠. 그러면 투입량이 100톤이에요, 100톤. 100톤 중에서 8%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100톤 곱하기 0.08이 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톤 곱하기 0.08을 회수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회수되는 폐기물의 양이 10톤 per hour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회수 대상 물질, 그리고 비회수 대상 물질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죠. 자, 그러면 회수 대상 물질이 10톤 per hour인데 회수량이 회수 대상 물질이 유리니까 7.2톤 per hour예요. 자, 7.2톤 per hour가 회수 대상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회수 대상 물질은 얼마가 될까요? 10톤에서 7.2를 빼면은 2.8.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I라는 값은 100톤에 0.08이 회수된다고 그랬으니까 8톤이 되네요. 이 값은, 그죠? 자, 그러면 YI라는 투입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은 얼마가 되나요? 100톤 마이너스 8톤이 되니까 92톤. 자, 그러면 제거량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거량을 나타내려고 하면 투입량 마이너스 회수량이 제거량이죠. 그럼 투입량이 100톤이에요. 그죠? 자, 100톤이고, 그리고 지금 회수량이 얼마냐면 10톤이에요. 그러면 제거량은 얼마가 되나요? 제거량은 90톤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I를 계산을 지금 여기서 제거량은 O로 표현을 하니까 자, XO라는 것은 XI에서 XC를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8톤에서 7.2톤을 빼줘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0.8톤 per hour. 자, 그리고 YI에서 YC를 빼주면 Y0가 되죠. 92에서 2.8을 빼줘요. 그러면 89.2톤 per hour가 됐어요. 그럼 제거량이라는 것은 0.8에서 89.2톤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뭐 제거량은 굳이 필요 없는 거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유리의 회수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투입되는 유리분의 회수되는 유리예요. 자, 투입되는 유리가 얼마죠? 투입되는 유리가 100톤 중에서 0.08이에요. 그죠? 100톤 중에서 0.08. 자, 그리고 회수되는 유리를 보면 회수되는 유리는 얼마죠? XC가 되니까 7.2톤 per hour죠.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90%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에테마식과 그리고 여러분들 월열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리에테마식과 월열식은 반드시 공식을 알면 여러분들이 선별기, 개통도만 잘 이해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리에테마식은 XC 나누기 XI 마이너스 YC 나누기 YI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절대치를 취하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효율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플러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절대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XC의 값이 얼마죠? 7.2톤/hour. XI라는 것은 8톤/hour. 마이너스 YC라는 값이 2.8톤/hour. 그리고 YI라는 값이 92톤/hour.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86.96%가 나오죠. 자, 그리고 월요일식을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식을 보면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XC라는 값이 7.2톤/hour, XI라는 값이 8톤/hour, Y0라는 값이 89.2톤/hour, YI라는 값은 92톤/hour.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월요일식에 의해서 선별 효율은 87.26%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선별 효율식은 리에테마식이나 월요일식 항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의 공식, 선별 효율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팁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개통도를 그려드렸잖아요. 이 개통도를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개통도를 보면서 내용 자체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BOD 농도가 3000mg/L이다. 1차 침전 시설의 효율이 80%, 2차 처리 시설의 효율이 50%일 때 최종 방류수의 BOD 농도를 30mg/L로 유지하기 위해서 3차 약품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3차 약품 처리 시설의 효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처리 장치가 지금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유입수의 BOD 농도가 3000mg/L입니다. 자, 그리고 3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방류수가 유출수의 BOD 농도가 30mg/L가 돼야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처리하는데 1차 처리 장치의 효율이 80%, 2차 처리의 장치 효율이 50%예요. 그리고 3차 처리 장치의 효율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차 처리 장치를 기준을 했을 때 이 값이 3차 처리로 들어가는 유입수의 BOD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출수의 BOD 농도잖아요. 그래서 3차 약품 처리 시설의 효율을 기준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유입수의 BOD 농도분의 유출수의 BOD 농도 곱하기 100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유입수의 BOD 농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수의 BOD 농도는 자, 지금 여기서 유입수 농도는 3차를 기준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유입수 3000mg/L 중에서 처리되지 않은 값이 3차 처리 시설의 유입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80%가 처리됐으니까 여기서 처리 안 된 값은 얼마죠? 1-0.8. 자, 2차 처리에서 50%가 처리됐으니까 처리되지 않은 거는 1-0.5. 그만큼 3차 처리 장치로 들어갔다는 소리겠죠. 처리되지 않은 만큼. 그러면 3000mg/L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1차에서는 80%만 처리하고 20%를 처리 못했어요. 2차에서는 50%만 처리하고 50%를 처리를 못했어. 그래서 1-0.8은 1차에서 처리하지 못한 값, 1-0.5는 2차에서 처리하지 못한 값. 그래서 300mg/L만큼 어디로 들어갔죠? 3차 처리 시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BODI, 3차 처리 시설을 기준했을 때 BODI는 300mg/L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입수의 BOD 농도 자리에 300mg/L, 유출수의 BOD 농도 자리에 30mg/L을 대입해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3차 처리 시설의 처리 효율은 90.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있어도 개통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이 개통도를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3차 처리 장치의 효율이니까 3차 처리 장치를 기준을 했을 때 그 왼쪽의 값을 전부 다 정리해서 3차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유입수의 BOD 농도를 계산해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35%인 쓰레기를 함수율이 7%로 감소시키면 감소시킨 후의 쓰레기의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V1 감소 전 부피, V2 감소 후의 부피잖아요. 그래서 부피 감소율은 1-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함수율이 주어져 있는 우리가 슬러치 공식을 이용해서 V2 나누기 V1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우리가 함수율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질량을 많이 쓰니까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를 쓰잖아요. 자, 여기에서 부피가 나와 있으면 W1 대신에 V1, W2 대신에 V2, 그리고 고효물의 함량이 나와 있으면 100-P1 대신에 TS1, 100-P2 대신에 TS2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율 구하는 공식에서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라는 슬러지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V2 나누기 V1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V2 나누기 V1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V2가 위에 있으니까 100-P2가 아래쪽으로, V1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100-P1이 위쪽으로. 왜?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P1이라는 값은 35%가 P1이 되고 P2가 7%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값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하면 이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V2 나누기 V1 자리에. 그러면 V2 나누기 V1 자리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다음 과정이 1-100-P1, 100-P2 전체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100-P1이 35%, 100-P2가 7%, 전체 곱하기 100. 따라서 계산하면 30.11%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우리가 슬러지 공식과 부피 감소율 구하는 공식을 두 개를 여러분들이 믹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기에서부터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함수율이 80%의 슬러지를 1000kg/h의 용량으로 직접 소각하지 않고 함수율이 65%로 건조해서 감량한 양을 소각할 경우에 소각로의 용량을 구하시오 돼 있어요. 자, 슬러지와 함수율이 나와 있으니까 마찬가지 슬러지 공식을 씁니다.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예요. 자, 함수율이 80% P1, 슬러지가 1000kg/h가 W1이 되겠죠. 자, 소각하지 않고 함수율 65%로 건조를 시켰어요. 그럼 P2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소각의 용량을 W2로 나타내시면 되죠. 따라서 W1이 1000kg/h, P1이 80%, 자, 그리고 P2가 지금 얼마죠? 65%. 따라서 W2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571.43kg/h. 그래서 슬러지에서는 슬러지 공식이 가장 중요한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연소 효율이 90%인 소각로에서 킬로그램당 발열량이 1500kcal인 폐기물을 소각할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 손실이 5%라면 연소제의 열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소 효율이라는 것은 H, 여기서 H라는 것은 발열량입니다. 발열량 마이너스 R 플러스 Q,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연소제의 열 손실이 됩니다. 자, 그리고 Q라는 것은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 손실 나누기 H 열량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연소 효율이 90%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소 효율 자리에 90%를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킬로그램당 발열량이 1500kcal예요.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H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소제의 열 용량, 연소제의 열 용량이 뭐가 되는 거죠? R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을 계산하니까 R이 미지수. 자, 그리고 Q라는 것은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 손실이에요. 그러면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 손실이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5%라는 것은 뭐의 5%가 될까요? 발열량의 5%예요. 그래서 1500kcal/kg의 5%, 5%가 0.05 나누기 H, 발열량 1500kcal/kg 전체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따라서 R에 대한 값을 정리를 해내면 75kcal/kg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연소제의 열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연소제의 열 손실은 열 손실인데 퍼센트로 계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연소제의 열 손실을 퍼센트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소제의 열 손실이
발열량에 비해서 몇 %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발열량분의 연소재의 열 손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소재의 열 손실은 우리가 계산한 75kcal/kg이에요. 발열량은 얼마죠? 1500kcal/kg. 그래서 발열량 중에 연소재의 열 손실이 얼마냐?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5%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처럼 연소재의 열 손실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 손실이 5%. 자, 그리고 연소재의 열 손실이 5%.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연소 효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H와 R과 Q의 값이 주어지고 연소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대신에, 각각의 단서는 우리가 지금 그 Q에서 준 것처럼 불완전 연소의 열 손실이 5%, 이게 Q잖아요. 그러면 R 같은 경우에서는 연소재의 열 손실은 5%, 이런 식으로 단서가 주어서 연소 효율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볼게요. 인구가 10만 명인 어느 지역에서 1인 1일 1.2kg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자,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거율이 90%이고 수거에 사용되는 트럭 한 대 용적은 8m의 삼성일 때 수거에 필요한 청소 차량 대수를 계산하시오. 폐기물의 적재 밀도는 0.45톤/m의 삼성, 차량은 1일 2회 운행, 예비 차량은 2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소 차량의 대수를 계산했을 때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에서 차량의 적재 용량 두 가지의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예비 차량이 있으면 예비 차량을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1.2kg/1일이에요. 자, 그러면 인구수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면 1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폐기물의 양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인인을 없앱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차량의 적재 용량을 계산을 해볼게요. 트럭 한 대의 용적이 8m의 삼성이에요. 그럼 한 대가 1회 운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8m의 삼성짜리가 지금 하루에 2회 운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적재 용량은 미터의 삼성이고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량은 kg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위를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바꿔도 되고 미터의 삼성을 kg으로 바꿔도 돼요. 뭐를 이용을 해서? 밀도를 이용을 해서. 따라서 지금 주어진 적재 밀도가 0.45톤/m의 삼성이라는 것은 450kg/m의 삼성과 동일하죠. 톤을 kg으로 전환시켰을 때 10의 삼성을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분자에 나눠줘서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분자 부모에 동일하게 미터의 삼성이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보정을 해야 되느냐면 폐기물의 수거율이 몇 %냐? 90%밖에 안 돼요. 그래서 0.9를 보정을 안 하면 100%의 수거를 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폐기물의 90%만 수거했기 때문에 0.9를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비 차량이 몇 대냐면 예비 차량이 2대. 따라서 전체 플러스 2를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줍니다. 개수라는 것은. 그래서 17대라는 차량의 대수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하루에 500톤의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소각 처리한다. 질량비로 85%가 감량되는 소각로에서 생성되는 제가 6분의 1회씩 소각로에서 떨어져 제가 냉각되는 장치에서 제 질량의 30%인 수분이 첨가된다. 냉각된 제의 겉보기 비중은 1.0이며 컨베이어를 이용해 이송할 때 컨베이어의 이송 능력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송 능력은 회당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루에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소각하는 양이 얼마냐면 500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얼마가 감량이 되느냐 하면 질량비로 85%가 감량이 돼요. 그러면 1-0.85를 빼줍니다. 감량된 분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제의 질량의 30%인 수분이 첨가돼요. 그러면 총 몇 %가 되느냐면 130%가 되는 거예요. 130%니까 우리가 퍼센트를 떼면 1.3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1.3을 곱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1회에 그리고 생성되는 재가 6분의 1회씩 소각로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6분의 1회씩. 그러면 시간 단위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6분, 1회 6분이니까 여기서 보면 데이가 되거든요. 데이와 분을 통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을 보정한 거죠. 그래서 이 단위를 보정한 것은 여기 있는 데이를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보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밀도, 단위를 보정하기 위해서 비중의 단위는 그램 퍼 센치의 삼성, 킬로그램 퍼 리터, 톤 퍼 미터의 삼성, 전부 다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1.0의 비중은 1.0 톤 퍼 미터의 삼성. 그러면 단위가 미터의 삼성 퍼 회가 되는 거죠. 따라서 0.41 미터의 삼성 퍼 회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7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단위 환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위 환산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 4가지를 쓰시오. 아무래도 우리가 소각로 중에서는 유동층에 관계되는 게 필기나 실기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유동층 소각로는 기계적 구동 부분이 적어요. 그죠? 그래서 고장이 아무래도 적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스의 온도가 낮고 과잉 공기량이 적어요. 그러면 가스의 온도가 높고 과잉 공기, 우리가 주입하는 공기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좋은 거죠. 특히 온도가 낮다는 소리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많이 배출되거든요. 따라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화격자 연소장치와 비교했을 때 화격자는 직접 불꽃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유동층 소각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론의 온도에 자동 제어와 열 회수가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반응 시간이 빨라서 소각 시간이 짧아지고 유동매체의 추결량이 높아서 단기간 정지 후에 가동 시에 보조 연료 사용 없이 정상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연소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연분, 타지 않은 성분의 배출이 적고 2차 연소 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유동매체의 연료량이 커서 액상, 액체 상태, 기상, 기체 상태, 고형, 고체 상태 따라서 액상, 기상, 고형 폐기물의 전소나 혼소가 가능해요. 전소라는 것은 전용 소각, 한 개만 소각하는 거. 혼소라는 것은 혼합해서 소각하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6가지 정도를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면 유동층 소각로의 장단점을 3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공부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공부를 해놓는 것도 답안지 작성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폐기물의 발생량에서 예측 방법이 있고 조사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측 방법 3가지는 풀이에 있는 것처럼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면에 조사 모델이 우리가 조사 방법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물질 수지식이 있고 직접 계급법이 있고 적재 차량 계수법이 있고 통계조사법. 그래서 예측 방법 3가지와 조사 방법 4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예측 방법의 종류 3가지만 지금 문제처럼 적으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팁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는 예측 방법이나 조사 방법 자체의 제목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소각로의 연소실에서 연소가스와 폐기물의 흐름에 따라서 로의 본체 형식을 나눌 수 있다. 로의 본체 형식 4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네 가지는 역류식이 있고요. 그 다음 병류식이 있고, 교류식이 있고, 복류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역류식과 복류식은 서로 반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서로 한 개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나머지는 반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역류식 또는 향유식이라고 하는데 수분이 많고 저위 발열량이 낮은 쓰레기, 다시 말해서 질이 낮은 저질의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역류식을 주로 써요. 반면에 병류식은 수분이 적고 저위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 다시 말해서 양질의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를 구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배출가스의 흐름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역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과 폐기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병류식은 같은 방향이 되겠죠.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같은 방향의 형식을 띠는 것은 병류식이에요. 그러니까 역류식과 병류식은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교류식이라는 중간유식은 폐기물의 질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사용을 하고 역류식과 병류식의 중간적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복류식은 폐기물의 질이나 저위 발열량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출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출구에는 댐퍼를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댐퍼를 우리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댐퍼를 개폐함으로써 역류식이나 병류식이나 교류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복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자주 설명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보면 역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스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반대. 그리고 병류식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가스가 이렇게 나가니까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교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쓰레기의 이송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근데 가스는 이렇게도 나가고 이렇게도 나가니까 두 가지 방향이 돼요. 그 다음에 복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출구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댐퍼예요. 그래서 댐퍼를 이제 우리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폐가 가능해서 역류식이나 병류식이나 교류식으로 우리가 교류식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댐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복류식입니다. 그림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에서 펜턴 시약의 구성 요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펜턴 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분자성 물질이 COD거든요. 저분자성 물질이 BOD예요. 그래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고분자성 물질을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 할 수 있는 저분자성 물질, 다시 말해서 COD를 BOD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펜턴 산화법을 사용했을 때 과량의 촉매를 먼저 주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H2O2라는 과산화수소, 펜턴 시약을 서서히 주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pH를 조절해요. 얼마로 조절하느냐면 3에서 5 또는 3에서 4.5 정도로 조절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OH 라디칼이라는 강산화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형성된 OH 라디칼이라는 강산화제에 의해서 COD가 BOD로 전환되는 방법이 펜턴 시약이에요. 펜턴 산화법이죠. 따라서 펜턴 시약은 과산화수소, 그리고 촉매로는 황산 제1철 또는 철 촉매라고 하죠. 자, 따라서 시약은 1번 과산화수소, 그리고 황산 제1철 FeSO4. 따라서 1번과 3번이 관계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은 여러분들 필기에서 상당히 많이 봤던 내용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용출 시험 방법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답은 시료 용액의 조제 시 pH의 범위, 답안의 진탕 횟수, 답안의 진폭, 답안의 진탕 시간, 답안의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 시료 용액 조제 방법.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답은 pH의 범위가 얼마죠? pH는 5.8에서 6.3의 범위, 그리고 진탕 횟수는 매분당 약 200회. 여기서 매분당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200회만 쓰면 안 돼요. 매분당 약 200회. 그리고 진폭은 4에서 5cm. 진탕 시간은 6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여과가 어려운 경우는 어떡하죠?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죠. 원심 분리기를 사용을 해서 매분당
3000회전 이상으로 20분 이상 원심 분리한 다음에 상징액을 적당량 취해서 용출 실험용, 시험용액으로 우리가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는데 매분당 3000회전 이상으로 20분 이상 원심 분리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필기에서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쉽게 기억이 될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주관식으로 쓰면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염화수소와 아황산가스의 제거 반응식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염화수소를 CaOH2가 수산화 칼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O2를 CaCO3 탄산칼슘으로 반응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거든요. 자, 그리고 CA가 2 플러스고 OH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반응을 시켰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CA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H와 OH가 반응을 하죠. 그러면 CaCl이 반응을 하게 되면 CaCl2가 나오고 OH와 H가 반응하면 H2O가 나오겠죠. 따라서 반응식을 완성을 시키면 돼요. 자, 여기서 Cl2니까 여기에 2를 붙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물이 2몰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O2와 CaCO3. 여기서 CaCO3에서 CA가 2 플러스고 CO3가 2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합하는 물질은 뭐냐면 CA와 SO2가 결합을 하죠. 그죠? 그래서 SO2가 CaCO3하고 결합을 하면 CaSO4라는 황산칼슘, 석고거든요. 석고가 형성되고 CO2가 나오는데 산소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0.5 O2를 우리가 추가를 해줘서 반응식을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4번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소각에 비해서 열분해가 갖는 장점을 5가지를 쓰시오. 소각이라는 것은 충분한 산소를 이용해서 완전 연소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가 소각과 열분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분해가 갖는 장점입니다. 황이나 중금속이 회분 속에 고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회분 속에 고정된다는 것은 입자성 물질인 회분만 제거하게 되면 황산화물이나 중금속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장 및 수송이 가능한 연료를 회수할 수 있고 연료를 회수하는 과정이니까. 자, 그리고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어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환원성 상태가 유지돼요. 따라서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변화가 어렵죠. 삼가가 육가가 된다는 것은 산화가 됩니다. 근데 산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환원 상태에서는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전환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왜 장점이냐? 육가크롬은 독성물질이에요. 삼가크롬은 독성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롬은 삼가로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독성물질인 육가로 전환이 안 되게 하니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기가스량이 적어서 처리가스의 장치가 소형입니다. 그리고 소각 처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온이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환원 분위기로 효과적인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2번과 4번은 거의 비슷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 6가지를 적으라 그러면 6번까지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소각과 열분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15번 강렬감량의 정의를 간단하게 쓰시오. 강렬감량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분석시료를 가열을 해요. 분석시료를 가열하게 되면 질량의 감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질량의 감소분을 강렬감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확한 내용을 보면 시료의 일정량을 1000에서 1200도씨로 가열을 해요. 그러면 시료 속에 휘발성 성분과 열분해될 수 있는 성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뭐만 남느냐 하면
불연 성분만 남게 돼요. 따라서 질량이 일정한 값이 될 때까지의 감량을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양이다. 자, 그리고 소각제 잔사 중에서 미염분의 함량을 질량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강렬 감량.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분석 시료를 가열을 하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는데 그 질량의 감소분을 강렬 감량. 근데 우리 여기서는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 소감이 열회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온도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서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유해 폐기물을 고형화하는 처리, 고형화 처리 방법 5가지를 쓰시오. 고형화 처리라는 것은 고체로 만드는 거죠. 고체로 만드니까 부피가 어때요?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시멘트를 이용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기초법, 자가 시멘트법. 반면에 석회를 이용하는 방법, 석회 기초법. 그 외에 피막을 형성하는 피막 형성법, 열가소성 플라스틱법, 그리고 유리화법 등이 있죠. 따라서 개수를 5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고화 처리 방법 중에서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의 장단점 3가지씩 각각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장점에 보시면 용출 손실률은 시멘트 기초법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 그리고 대부분의 매트릭스 물질은 수용액의 침투에 저항성이 큰 편, 그리고 고화 처리된 폐기물 성분을 나중에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는 물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높은 온도에서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는 물질에는 사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화재 위험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에너지의 요구량이 큰 것 또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단점이 됩니다. 따라서 장점과 단점 각각 3가지씩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험을 치고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제가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원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기묘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원이 꼭 필요합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mail.net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